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인 뉴스테이가 이제 사라집니다. 뉴스테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 특혜나 공공성 훼손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뉴스테이를 없애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죠. 서민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의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뛰어들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공언을 해왔는데요. 현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뉴스테이를 없애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여러 가지 변경된 상황이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뉴스테이라는 이름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입주 자격 요건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액 월세 논란도 많았던 만큼 임대료도 제한이 됐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폭 공공성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인데요. 지금 형식상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서 만들었던 만큼 사실상 정부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개정안 내용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네, 일단 그동안 뉴스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는데요. 일단 기업 특혜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뉴스테이 사업자는요,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지방단체에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땅값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면적은요,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50%의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용적률의 최대 100%의 지자체 조례상 비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을 이 청년이나 노인 등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위한 복합 지원 시설을 짓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중산층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 취약계층에게도 필수적으로 임대해줘야 하는 건데 혹시 그 외에 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네, 일단은 택지 개발 방식으로 뉴스테이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이 개선이 됐습니다.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요. 기존의 유상 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스테이 외에 다른 공공임대가 촉진지구 안에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또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 역세권의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을 활발하게 벌여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소 면적을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네, 공공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도 혹시 제한이 생깁니까? 네,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자에 허용되던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제한권은요, 한국토지공사주택공사 같은 공공시행자에게만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권한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테이 우선 공급 대상, 또 임차인의 요건, 선정 방법 등도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통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입장에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뉴스테이 입주 자격 제한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 초기 임대료도요,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이 되는데요.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비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뉴스테이가 정확히 어떤 정책인 겁니까? 네, 일단 박근혜 정부 시절에 뉴스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기존에는 공공이 이제 분양을 했지만 이제는 민간이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임대주택 하면 서민층 이미지를 떠올린 경우가 많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 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 공급하다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제가 없고요.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 상승률을요. 연간 5%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최대 8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중산층이 좀 경제적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테이 시공은 이게 민간 건설업체가 담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나라에서 하는 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테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국내 민간 건설 회사가 지어서 민간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요. 건물의 운영과 관리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립한 리츠가 맡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임대주택이 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대한 중산층 주거 불안 해소가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현실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실제로 고액 월세 논란도 참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뉴스테이가 처음 시작부터 논란이 계속 많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기업 특례와 또 임대료, 비싼 임대료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중산층에게 공급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고액 월세 논란이 꽤나 많았는데요. 이제 기존의 이제 임대료보다 훨씬 더 비쌌고요. 월세도 비싸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뉴스테이가 얼마나 임대료가 됐을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서울 중구 신당동 뉴스테이가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형 기준으로요. 임대료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영등포구 대림동에 44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형도 안 되는 가격이 그 임대료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무려요 110만 원으로 책정돼서 고액 월세 논란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요. 근데 아무리 중산층이라고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민간이 지은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월세가 굉장히 비싼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만 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 실태 조사가 있는데요. 중산층에 해당하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중위소득계층의 월 소득이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56만 원, 2인 가구가 266만 원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월세가 100만 원을 내려면요. 1인 가구는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내야 되고요. 2인 가구는 3분의 1 이상을 월세로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액 월세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기업 특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죠? 네, 일단은 박근혜 정부가요, 이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했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같은 공적 재원을 건설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택 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법인세도 감면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용적률까지 완화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서 민간 건설사에게 뉴스테이를 활성화하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에게 배불리는 정책이다. 민간 특혜가 너무 강한 정책이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 뉴스테이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장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실거주자에게 장점을 좀 살펴보면요.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전세에 들어가면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오르거나 아니면 전세 계약을 만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한번 입주를 하면 최장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서
인해서 그동안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전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게 없습니다.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지금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죠. 하지만 반면 이 뉴스테이는 법적으로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연간 5% 이내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수요자에게 좀 장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단점은 아무래도 높은 임대료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비싼 임대료겠죠. 이 뉴스테이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이 넘을 만큼 그 주변 시세보다 비싸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또 하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 뉴스테이가 위치한 사업지도 문제였는데요.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뭐 정부가 놀고 있던 땅이나 아니면 건설사가 팔리지 않던 땅에 지으면서 입지가 좋지 않았던 곳도 많았고요. 그래서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지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거주는 분명한 장점이지만 비싼 임대료와 또 아쉬운 입지, 또 향후 불확실성 등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물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네, 일단 뉴스테이는요, 문재인 정부가 명칭도 변경하고 각종 이제 혜택이나 이런 것도 변경을 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워낙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뉴스테이가 이제 입주할 물량이 총 7,060세대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조사를 해보면 서울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4,200가구 정도가 나오고요. 대구에서 1,030가구, 또 경남 900가구, 전북에서 800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네. 그 기존의 분양단지 청약 성적도 좀 살펴볼게요. 성적표도 괜찮은 편입니까? 네, 그동안 뉴스테이가 공급이 돼 왔는데요. 그런데 청약 경쟁률은 의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기업 특혜 아니면 고액 월세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7개 단지 중에서 6개 단지가 모두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 서울에서 분양한 그 뉴스테이가 있었는데요. 물레동의 뉴스테이가 3,500명이 몰리면서 평균 8.29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약 성적은 좋았지만 아무래도 민간 건설사들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폭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변경이 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더 이상 인센티브도 없고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만큼 앞으로는 좀 투자하기 힘들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 기업 특혜와 고가 월세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뭐 명칭은 물론이고요. 제도 전반이 대폭 손질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할까요? 일단 정부에서는 뉴스테이 자체를 없앨 가능성이 많습니다. 뉴스테이를 없애고 기존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인 공적 임대 하나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좀 뉴스테이와 비슷하게도 보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뉴스테이가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도 입주 자격이나 공급 가격 등을 비교할 때 뉴스테이보다는 주거 취약계층을 좀 더 배려하고 있다는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행복주택은요, 입주 물량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니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그리고 거주 기간도 뉴스테이보다 긴 최장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료가 뉴스테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주변 시세보다도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도 20%에서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힐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행복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좀 알아봤는데요. 지난해 말 서울 오료동에서 공급한 행복주택이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44제곱미터형이요. 임대료가 보증금 8,300만 원에 월 29만 8천 원에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7천만 원 내린 1,340만 원으로 설정을 해도 월세가 53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테이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증금도 뉴스테이보다 싸고 그리고 월세도 정말 저렴한데 이게 같은 임대주택인데 왜 뉴스테이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뉴스테이는 민간 기업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비싼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건설사들도 사실 8년 임대 의무 기간을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고 나중에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이 들어가면 임대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라도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측면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주거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행복주택을 더 강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특혜 논란이 된 뉴스테이는 없애고요. 대신에 공공성이 있는 이 행복주택은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이제 정부가 행복주택을 20만 가구를 사업 승인을 완료할 목표였는데요. 하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낮고 공공성도 높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심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목표치를 15만 가구로 낮춰 잡았고요. 내년에 행복주택을 이제 3만 가구, 매년 3만 가구를 모집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상 뉴스테이를 행복주택과 비슷한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것 같은데 과연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톡 부동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